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의사 조영광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제는 고양이는 작은 강아지가 아니라고요 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수의사지만 여행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계 방방곳곳에 여행을 많이 다녔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송 활동들도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강아지 혹은 고양이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 그 다음에 좀 더 고양이가 갖고 있는 특별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어려운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그리고 좀 더 뭐 그림 그리고 사진 같은 부분들도 많으니까 재미있게 한 시간 같이 강연에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괜찮고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키우시잖아요, 반려동물. 뭐 제일 많은 건 강아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고양이,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특수동물, 고슴도치도 요즘 많고요. 토끼나 이구아나 펠렛 같은 동물들을 기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반려동물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친구들이 어떤 습성을 갖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할수록 그들이 굉장히 편안해하고,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들을 통해서 굉장한 즐거움과 사랑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반려동물을 집에 들이기 전에는 일단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물론 뭐 강아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시골에서 이렇게 뭐 사람이 먹던 밥들 이런 것들도 같이 먹곤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사료를 먹는지 혹은 뭐 어떤 밀웜을 먹는지 풀을 먹는지 뭐 곡식들을 먹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맞은 주거 환경이 필요합니다. 어떤 당연히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조 같은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뭐 캣타워 같은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런 형태의 주거 환경을 알아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그들이 필요한 용품들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강아지와는 달리 고양이들은 화장실에 한 게 필요하거든요. 모래로 된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음에 반려동물의 습성과 기르는 방법, 그리고 반려동물의 질병. 뭐 대표적으로 강아지와 고양이는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서로 달라요. 뭐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약을 써서는 강아지한테는 굉장히 좋은 약이지만 자칫하면 고양이한테는 굉장히 큰 독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환들, 특정 질환들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가족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겠죠. 뭐 나만 좋아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아무나 어떤 특정한 동물들을 집에 들여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옆집들, 그다음에 윗집, 아랫집의 이웃 간의 동의 같은 것도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2019년과 2020년에 반려동물에 관해서 우리나라에 뭐 기르고 있는 여러 가지 통계 리서치를 조사한 것들입니다. 일단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응답자 10명 중에 7명이 지금 강아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이가 많은 동물은 3살에서 5살인 경우가 제일 많이 기르고 있고요. 이 통계 자료를 볼 때 강아지가 대략 70%, 나머지 30%는 거의 고양이입니다. 그 외 특수동물들은 한 1%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다음 자료를 보면은,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고 있는 가정 중에서 대략 10명 중에 3명이 향후 이제 반려동물을 기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2019년 대비에는 의향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2019년과 2020년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게요. 강아지를 기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40대, 50대, 약간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세대들이 많고요. 그 외에 뭐 20대, 10대, 30대에서는 고양이들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기르고 싶어 하는 그런 통계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일단은 고양이에 관련된 거예요. 강아지들은 사실은 많이 길러봤고, 그 다음에 많이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숙한 동물인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지금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고양이를 기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하지만 고양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제 주제였던 작은 강아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요. OX 퀴즈거든요. 그냥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고양이를 잡을 때 이렇게 뒷목을 잡는다 그러잖아요. 뒷목을 잡아서 들어 올리는 게 과연 뭐 괜찮은 걸까요?
정답은 X입니다. 고양이를 뒷목을 잡는 거를 뭐 편애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고요. 고양이가 뒷목을 무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보통 20일에서 30일 정도 생후에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들의 뒷목을 잡고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잡아서 이동을 하는데요. 사실 그때도 편안해한다라기보다는 조금 공포에 질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이게 오히려 좀 더 맞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미 행동을 할 때, 사실 고양이과 동물은 생식기에 이렇게 뼈가 있고요. 특히 고양이는 생식 돌기라는 게 있어서 교미할 때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통증을 많이 주고 그때 암컷 고양이가 돌아서서 수컷 고양이를 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컷 고양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최후의 방어,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암컷 고양이의 목덜미를 이렇게 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행동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공포 그리고 어떤 불편함을 느낄 때 이렇게 뒷목을 잡거든요. 그래서 이 행동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요. 사실 해부학적으로도 뒷목 쪽에도 혈관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뭐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요. 고양이는 과연 단맛을 느끼지 못할까요? 정답은 O입니다. 사람과 달리 고양이는 단맛을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고양이는 육식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특히 고기를 먹을 때 이 단맛을 느낀다고 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고양이는 과연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까요? 이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고양이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정답은 X죠. 고양이는 독립적인 동물들인 거는 확실해요. 강아지에 비해서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외로움 혹은 우울증을 느끼지 않느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주인한테, 보호자한테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받을 때 기쁨을 느끼고요. 따뜻함을 느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고양이를 항상 혼자 두면 된다? 나는 집 밖에 외출할 때 고양이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산이고요. 우울증 빠진 고양이들은 대표적으로 밥을 잘 안 먹고요. 우울할 때는. 그리고 그루밍, 자기 몸을 다듬는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히 푸석푸석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아픈 고양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도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삼색 고양이 많이 보이시죠? 사실은 길고양이들 중에 보면은 이렇게 흰색과 갈색과 검은색이 섞여진 삼색 고양이들이 굉장히 귀여운데요. 그런 고양이들 많이 볼 수 있는데 삼색 고양이는 대부분 암컷이다. 정답은 O입니다. 삼색 고양이, 특히 이 털에서 색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X염 색체에 있다고 해요. 뭐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암컷들은 X와 X, 그리고 수컷은 X와 Y입니다. 근데 흰색을 바탕으로 한 고양이에 있어서 갈색인 X, 그리고 검은색인 X가 합쳐져서 삼색 고양이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삼색을 갖고 있는 수컷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컷은 X와 Y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대략 10,000분의 1 혹은 30,000분의 1 정도의 확률로 해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좀 일종의 돌연변이거든요. 그래서 수컷 고양이 중에서 XY가 아닌 XXY 혹은 XXXY, X가 3개인 Y인 그런 형태의 고양이가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에서 굉장히 드물고요. 희귀한 고양이인데 대표적으로 일본에서는 이 삼색 고양이 수컷이 어떤 행운, 굉장히 뭐 미신적인 얘기지만 행운을 불러온다고 생각해서 옛날 뱃사람들은 이 삼색 고양이 수컷을 배에 태웠을 때 어떤 풍랑이나 어떤 큰 사고를 입지 않는다라고 해서 길조의 상징으로도 생각이 됐었어요. 또 하나 예를 들면요, 그 일본 여행 갔다 오면은 가끔씩 이렇게 뭐 기념품 사오는 것 중에서 이렇게 고양이 인형인데 이렇게 손 흔드는 인형 있잖아요. 이 고양이 대표적인 모델이 삼색 고양이고요. 삼색 고양이 중에 수컷 고양이입니다. 이 왼손을 흔드는 거는 일단은 손님을 불러들인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오른손을 흔드는 거는 돈을 불러온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근데 반면에 양쪽 다 흔드는 거는 오히려 불운, 운이 좋지 않다라는 것도 뭐 뜻한다고 하네요. 그럼 참고 삼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길고양이, 길에서 보면은 가끔씩 특히 봄철에 3월달 이때쯤에 많이 이제 이런 형태 고양이를 주웠어요. 길고양이가 불쌍해서 데려왔어요 라고 해서 병원에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수의사로서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은 빨리 다시 가져다 놓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은 고양이를 납치한 거예요. 새끼 고양이를 유기한 거고요. 만일 그 새끼 고양이가 지금 대략 한 2개월, 3개월 혹은 1개월짜리 고양이가 그 자리에 혼자 있었다면 그 주변에 어미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고양이가 혼자서 살아있다,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거는 보호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미가 뭐 먹이를 구하러 갔다거나 혹은 잠깐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남겨진 새끼 고양이를 데려오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유괴죠. 그래서 가능한 빨리 그 새끼 고양이를 있던 곳에 갖다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3시간 정도만 지켜보세요. 분명히 어미가 다시 돌아와서 그 새끼 고양이를 돌볼 거예요.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 새끼 고양이가 정말로 이제 너무 약해서 어미가 다른 새끼들, 건강한 새끼들을 돌보다가 이 약한 고양이는 이렇게 무리해서 이탈한 경우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정말 그런 고양이거나 혹은 너무 이 새끼 고양이를 데려와서 사람의 체취라든지 다른 냄새 같은 것들이 많이 묻어 있을 경우에는 어미 고양이가 다시 데리러 와서 이 고양이를 놔두고 그냥 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럴 때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돌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일 고양이가 생겼다, 이렇게 새끼 고양이를 길고양이를 주워왔다, 뭐 데려왔다, 입양을 했다고 했을 때에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이 고양이들 굉장히 뭐 새끼 고양이, 사실 강아지도 마찬가지고요. 환경이 바뀐 거, 그 다음에 집에 지금 뭐 먹이가 바뀐 거, 보호자가 바뀐 거, 이 모든 것들이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그 다음에 길고양이의 경우에 특히나 예방접종이나 여러 가지 어떤 구충 같은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전염성 질환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전염성 질환들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발현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를 들면 먹이, 그리고 물, 그다음에 조금은 좀 따뜻하게, 그다음에 약간은 빛을 어둡게 해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게, 그다음에 어떤 바뀐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병원에 데려와서 검진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은 뭐 동물병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일 먼저 털 안에는 어떤 외부 진드기 혹은 벼룩 이런 형태의 어떤 기생충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귀 속에도 마찬가지로 지저분해서 어떤 뭐 귀지라든지 그런 것들, 분비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귀 진드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눈곱이나 콧물, 재채기들은 호흡기, 바이러스성 질환 중에서 이런 호흡기 증상을 갖고 있는 그런 질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항문 주변은 혹시 지저분하지 않은지, 뭐 설사를 하게 되면 항문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다음에 관절, 뭐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선천적으로 어떤 관절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없는지, 걸음 잘 걷는지, 그리고 패드, 발바닥에 있는 요 뽀송뽀송한 요 패드 부분에 어떤 상처가 있진 않는지 혹은 뭐에 찔려 있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새끼 고양이들을 확인하는 그 기준에는 저희는 TPR이라는 말 이해 많이 쓰거든요. 순서대로 체온, 심박수, 호흡수입니다. 건강한 새끼 고양이의 체온은 37.9도부터 39.2도까지가 정상적인 체온이고요. 심박수는 분당 140에서 220회. 어린 고양이는 좀 더 빠르게 뛰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이가 좀 더 들면은 점점 느려지는 그런 특성은 있고요. 호흡수는 분당 마찬가지로 20회에서 30회 정도에 뛰는 게 정상적인 새끼 고양이의 호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갖고 있는 행동 특성, 특히 강아지에 비교해서 강아지와는 다른 특성들이 있어요. 고양이는 강아지처럼 야외 산책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장소에 굉장히 영역을 중시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 특히 이 보금자리인 이 집,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떤 사실 집착, 어떤 강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산책을 나가는 것 자체가 고양이한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안 나가는 게 좋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개냥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강아지처럼 애교도 굉장히 많고 주인 말도 굉장히 잘 듣고 이런 고양이들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목줄을 해서 또 하네스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뭐 노력을 해보는 건 좋지만 사실은 그렇게 올바른 행동은 아니에요. 고양이의 습성을 봤을 때는. 뭐 흔히 하는 말로는 고양이를 데리고 산책하는 건 연 날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해요. 하늘에 연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쉽지 않은 그런 행동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크래칭입니다. 스크래칭은 고양이의 특성이죠. 이렇게 특히 사실은 고양이를 기르시는 분들 아마 다들 경험했을 텐데 아끼는 어떤 가구라든지 가죽 제품 혹은 신발 같은 것들을 긁어가지고 상처를 입히고 뭐 이렇게 많이 망가뜨리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스크래칭을 하는 행동인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스크래칭을 하는 행동은 오래된 발톱, 그러니까 발톱의 겉부분을 싸고 있는 껍질을 벗겨내는 행동이라고 해요. 스크래칭을 하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굉장히 발톱은 고양이한테 효율적인 사냥 도구거든요. 이 사냥 도구가 제대로 발톱은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행동이고, 세 번째는 이렇게 박박박박 긁다 보면은 발바닥 안쪽에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페로몬을 분비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냄새를 묻혀놓는 그런 습성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좋아하는 어떤 가구들 이런 것들에 특히 더 많이 고양이가 집착을 보이는 게 어떤 보호자의 공감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헤어볼이라는 게 있어요. 헤어볼은 고양이들이 이 다섯 번째 그루밍과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자기 몸을 끊임없이 핥아요. 이렇게 핥다 보면은 이 털 같은 것들이 입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입 안에서 위 내에서 이 털이 위에가 같이 이렇게 결합돼 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져요. 마치 돌처럼. 그래서 간혹 가다가 특히 장모 고양이들이 이렇게 웩 하면서 헤어볼을 뱉어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운데 나중에는 일반적인 증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스프레이 행동. 스프레이 행동은 고양이의 대표적인 수컷 고양이가 갖고 있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성성숙 기간이 지난, 성성숙기는 보통 이제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에서는 대략 6개월 정도를 지나게 되면은 고양이가 수컷 고양이가 수컷만의 행동 특성을 해서 이런 스프레이 행동을 보이는데요. 오줌 누는 거랑은 조금은 달라요. 오줌 누는 거는 고양이 같은 경우는 보통 바닥에다 이렇게 눕거든요. 근데 스프레이 행동은 얼굴 높이, 고양이 입장에서 그래서 얼굴 높이에다가 꼬리를 들고서 이렇게 칙 하면서 분사를 하게 돼요. 마치 자기의 영역, 자기 냄새를 남기는 행동인데요. 사실은 이 스프레이 행동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사회적인 행동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냥 말씀드리면은 고양이들의 신문 아니면 고양이들의 편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채취를 남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 입장에서 하는 거고 이 스프레이를 한 그곳에서 냄새를 맡은 다른 고양이들은 전에 어떤 고양이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 혹은 어떤 기분으로 이 스프레이 행동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호 고양이들 간에 서로 사회적으로 알 수 있는 행동이다 이런 말을 요즘 하고 있고요. 그루밍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고양이 집사라고 얘기를 해요. 보호자,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주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양이들은 특히나 고양이 집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들은 굉장한 매력이 있는 동물이거든요. 흔히 우리들이 얘기하기에 고양이는 모순덩어리라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고양이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양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아기 고양이를 이제 입양을 했을 때 필요한 것들인데요. 아기 고양이용 전용 사료가 있습니다. 보통 키튼 사료라 그래서 작은 고양이들, 어린 고양이들 먹을 수 있게 영양소가 굉장히 높고요. 조금만 섭취해도 많은 열량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작은 그런 알갱이가 작은 그런 고양이용 사료가 특히 특별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먹이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양이 화장실. 고양이한테 화장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 상태를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고양이가 화장실, 이 모래 안에 들어가서
뭐 소변, 대변을 보느냐, 배변, 배뇨 활동을 하느냐,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고양이가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한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불만이 있어서일 수도 있어요. 고양이 화장실은 후두형과 평판형으로 나눠집니다. 후두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뚜껑이 있는 화장실을 말하고요. 평판형은 이렇게 넓은 평판을 말하죠. 어떤 게 좋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저는 단연코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평판형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뚜껑이 있는 이렇게 집처럼 만들어진 고양이 화장실이 있거든요. 고양이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아요. 고양이 습성을 정말 모르는, 오로지 정말 사람의 입장에서 냄새가 덜 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고양이 모래가 바깥에 이렇게 떨어지는 사막화라 그러는데, 그런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간들 위주로 만들어낸 게 이런 집으로 된 뚜껑이 있는 화장실이에요. 왜냐하면 고양이는 사람보다 약 1억 배 정도의 후각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그루밍 할 정도의 동물들인데, 이 냄새에 굉장히 민감해서 이 고양이 화장실 안에 보통은 모래잖아요. 그 안에 자기 소변을 넣으면 보통 흡수형 모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돌처럼 된 감자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이 감자가 세 덩이가 있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그 화장실을 안 쓴다 그래요. 냄새가 많이 나고 굉장히 지저분한 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뚜껑을 씌워놨으니 거기에 냄새가 가득 차게 되겠죠. 사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재래식 화장실 있었잖아요. 굉장히 냄새 많이 나는 그런 화장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깨끗한 고양이가 과연 그런 화장실을 이용을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그 뚜껑이 달려있는 화장실에 밖에 나와가지고 볼일을 보게 되고, 사실 거기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참기도 해요. 그러다가 방광염이나 방광결석이나 여러 가지 비뇨기계 질병들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이 평판형 화장실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일단은 고양이는 야생동물의 습성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배변 배뇨하는 이 순간에 굉장히 무방비잖아요. 이 상태에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트인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방팔방이 이렇게 트여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렇게 뚜껑이 달려있는 화장실은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고양이 화장실 모래입니다. 화장실 모래는 응고형과 흡수형이 있는데요. 응고형 같은 모래, 대표적으로 이 벤토나이트형 모래라고 하는데, 이 모래를 쓰는 게 좋습니다. 고양이들은 발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고요. 부드러운 모래를 밟았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배변 배뇨를 하는 것들을 좋아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모래, 응고형 모래는 뭐 배뇨를 하게 되면 이렇게 딱딱하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자처럼 이렇게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골라내면 되는데, 이 모래를 골라낸 것들을 화장실에 버릴 수 없어요. 딱딱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좀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모래가 입자가 가늘기 때문에 고양이가 한번 화장실에 들어왔다가 나가게 되면은 발에 붙은 모래들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니까 사막화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싫어해서 이 뭐 흡수형 모래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요즘에. 근데 이 흡수형 모래들은 입자가 좀 거칠어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불편해하고요. 이 뭐 장단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조금 더 고양이의 어떤 습성을 이해하신다면은 벤토나이트형 모래인 이 응고형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 고양이 집 이동용 가방입니다.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근데 이 이동용 가방을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이동용 가방에 가두는 게 아니에요. 뭐 가끔 가다가 고양이나 강아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혹은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집에다가 가둬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 이동용 가방이나 이 집은 자신만의 공간으로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훈련도 좋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 가방 안에다가 간식을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사료도 좋고요. 그 안에서 계속 어떤 먹을 것들이 먹을 수 있게, 그래서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뭐 중요한 건, 나중에도 이제 동물병원에 간다거나 이동을 할 때 이동용 가방을 좋아하는 상태로 만들어주는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밥그릇, 물그릇. 고양이 같은 경우는 턱 밑에 턱드름이라는 게 많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염증이거든요, 일종의. 까맣까맣하게 생기는 것들이 많은데요. 나중에는 가려움증을 유발해서 이쪽에 상처를 내기도 해요. 일종의 질환인데, 그런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도자기 혹은 유리, 스테인레스형 혹은 분수형의 물그릇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개 중에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양이가 이렇게 스크래칭을 해서 그 안에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것들이 번식을 하게 되고 그게 나중에는 턱주름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스크래처,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직형 혹은 수평형 이 두 가지를 다 장만을 해주셔야 되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와는 달리 수직형 공간이 필요합니다. 강아지는 이렇게 넓은 수평형 공간에서 잘 자라거든요. 근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뛰어놓을 수 있게 그런 캣타워 혹은 캣콘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멀리 한번 가볼게요. 고양이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양이는 대략 5,000년 전에 아프리카 야생 고양이 펠리스 실베스트리스 리비카라는 학명을 갖고 있는 이쪽이 고양이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세 유럽을 거쳐오면서 마녀의 상징이기도 하고 굉장히 박해도 많이 받았었어요. 하지만 고대 이집트에서는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굉장히 사랑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미라, 특히 이렇게 미라 옆에 고양이 미라도 같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뭐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경전을 갉아먹는 쥐를 잡기 위해서 절에서 기르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대표적으로 태국 같은 경우에는 왕실에서만 왕족들만 고양이를 기를 수 있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만큼 높은 대접을 받았었어요. 일본에서는 삼색 고양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네코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 행운의 상징으로 이렇게 뭐 사실 굉장히 귀하게 여겨졌었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가 검은 고양이, 좀 뭔가 미신적으로 불길한 징조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박해도 많이 받았었죠, 예전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고양이 애호가 협회에서 대략 40여 종의 고양이가 종류로 이렇게 확립이 돼서 지금 많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그루밍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루밍은 마부들이 말을 씻고 깨끗하게 다듬어 주는 것에서 유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루밍을 하는 그 시간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략 9살 정도의 기준으로 고양이를 봤을 때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6년 정도는 잠을 자는 시간이고요. 3년 정도만 깨어있는 시간이라고 해요. 근데 이 깨어있는 3년의 시간 동에서도 약 3분의 1, 1년 정도를 이 그루밍, 털을 다듬는 것에 소모를 한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털을 다듬는다는 얘기죠. 이 그루밍을 하는 목적은요, 털에 붙은 먼지나 정전기를 제거하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먹이나 주인의 냄새를 지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아지도 사실은 비슷하긴 한데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이렇게 안고 있다가 내려놨을 때 고양이나 강아지가 이렇게 부르르 떨거나 이렇게 그루밍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행동들이 그 사람의 냄새, 주인의 냄새긴 하지만 이런 냄새들을 좀 더 털어내기 위한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털에 발랐던 침이 마르면서 발생하는 기화열로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주로 앞발을 많이 핥고요. 이렇게 앞발에 맞춰서 침을 묻히거든요. 이 침이 기화열로 날아가면서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고양이에서 털을 가는 시기는 대략 이른 봄에서 한여름, 보통 가을까지도 가끔씩 있는데요. 이렇게 털을 가는 시기에는 특히나 털이 뿜어져 나온다 해서 털이 뿜뿜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는 그루밍을 특히 더 많이 하거든요. 특히 장모인 아이들, 털이 긴 아이들은 페르시안 같은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이 헤어볼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고양이의 습성이긴 한데 이 헤어볼이 많아지면은 이 뱃속에서 딱딱하게 두어지는 돌 같은 형태인데 이거를 제대로 뱉어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장을 막는 모구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장폐색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요즘 나오는 제품 중에는 뭐 헤어볼용 사료나 헤어볼을 예방하는 간식들,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고양이 영양학, 되게 거창하게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별건 없고요. 고양이는 강아지와는 달리 육식 동물입니다. 그리고 야생 동물이거든요. 육식 동물이라는 것들에 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요즘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됐었어요. 사실은 고양이들한테 어떤 채식을 강요를 한다. 보호자가 채식을 주의를 어떤 신념을 갖고서 채식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한테도 채식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채식 사료들이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명백한 동물 학대입니다. 고양이는 왜냐하면 육식 동물이고 강아지보다도 대략 한 4배 정도의 단백질을 필요로 하거든요.
사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중에서 고양이들은 단백질을 굉장히 잘 이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그 효용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상태인데 그런 고양이한테 채식만을 먹인다. 또는 고양이들을 잘못하면 병들게 하고 잘못하면 응급한 상황이 벌어지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양이의 특성 중에 니블링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야생동물의 습성이었던 것들이 나온 거예요. 야생동물은 특성상 사냥을 하거든요. 근데 사냥을 하는 게 매번 성공하진 않아요. 그 성공률이 그렇게 높진 않고요. 그래서 한 번 사냥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음식물, 어떻게 보면 그 동물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고기가. 그래서 이 귀한 고기를 표범이나 아프리카 보면 치타나 이렇게 사냥한 다음에 나무에 걸어두고서 먹는 방법, 먹는 습성들이 있잖아요. 그게 니블링인데요.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그 습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하루에 사료를 한번 담아주면은 강아지는 막 와구와구 먹잖아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먹지 않거든요. 조금씩 먹고 뭐 경우에 따라서 고양이가 편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이 니블링 때문에 하루에 한 번에서 보통 한 10번에서 20번 정도까지 나눠서 그 밥을 먹고는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양이한테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가장 좋은 고양이의 식사는 생식이 되겠죠. 고기. 하지만 이 생식에서는 장단점을 갖고 있어요. 장점은 고양이들은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강아지보다도 특히 많이 먹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고양이들의 대표적인 질환 중에 비뇨기 질환들이 많아요. 그래서 배뇨를 제대로 못해서 혹은 문제가 되는 것들이 FLUTD라고 해서 굉장히 응급한 상황, 배뇨를 못해서 방광 자체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초응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꼭 동물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외 신장이나 어떤 방광 쪽에 문제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을 먹어주는 것들이 그런 질환들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수분 섭취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건사료보다는. 그리고 화학 성분의 최소화, 그리고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영양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사료는 완전 식품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양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사료만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왜냐면 영양학적으로 100% 완벽하게 만들어진 음식이 사료거든요. 하지만 생식, 보호자분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것들을 챙겨주신다고 하더라도 영양적인 면에서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양 불균형 문제와 그다음에 한 번 매 끼니마다 이 생식을 만들어서 고양이한테 챙겨준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 만들어서 보통 뭐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넣어두고서 하루 이틀 3일 동안 먹이게 되는데 그랬을 때 보관상 위생상의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고양이들 이제 비만 얘기를 살짝 해볼 건데요.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이 중성화 수술, 특히 암컷 중성화 수술 후에 어떤 영양 요구량이 줄기 때문에 이 사료량을 어느 정도 줄여줘야 되는데 그냥 평소처럼 계속 주다 보면은 고양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살이 찌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7kg, 10kg 정도 되는 고양이, 뭐 10kg 넘는 고양이들도 많아요. 배가 땅에 끌리는 형태의 정말 심각한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양이들은 다이어트를 시켜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뇨기 질환뿐만 아니라 고양이에서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또 심장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관절도 마찬가지로 비만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한 아이들한테 다이어트를 시켜주는 게 중요한데요. 요즘 나온 얘기들로는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산책 혹은 운동으로는 절대로 살을 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할 때 뭐 1시간, 2시간씩 열심히 달리고 몇 개 이렇게 역기도 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살이 빠지는 건데 이런 동물들은 절대로 그렇게 운동하지 않거든요. 정말 뛰다가 지치면 산책하다가 많아지면은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다음에 운동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운동으로는 살을 못 빼고요. 그냥 근육량만 강화시켜준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비만일 때에는 오로지 뺄 수 있는 방법은 보호자의 노력밖에 없어요. 한 번에 빼면 고양이 같은 경우, 강아지 같은 경우는 요요 현상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속도로 살을 빼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고요. 대략 6개월의 정도 시간을 두고서 약 먹는 부분, 먹는 양의 80%만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병원에 오셔가지고 비만인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좀 덜 주셔야 된다. 근데 보호자분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저 요만큼 줘요.
사료 몇 알밖에 안 먹어요. 얘 정말 입이 짧은데 이런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세요. 근데 이 요만큼이라는 게 정말 다르더라고요. 보호자분마다 손이 이렇게 크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조그마신 분이지만 이렇게 많은 부분을 주지만 조금밖에 안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100% 하루 정도 먹는 강아지가 혹은 고양이가 먹는 양은 보호자분만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먹던 거에 80%로 줄여가지고 이거를 6개월 동안 주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살을 뺄 수 있을 거예요. 고양이한테 위험한 음식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아지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양파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빈혈을 일으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양파 같은 경우에는 소량, 그리고 뭐 조리를 해서 구운 양파도 마찬가지로 독성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많이 먹을수록 더 큰 증상들,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마치 독극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양파 같은 경우들 조리하다가 이렇게 떨어진 양파 주워 먹고서 갑자기 뭐 빈혈, 이렇게 제대로 밥도 잘 못 먹고 걸음걸이도 잘 못 먹고 활력도 떨어져서 병원에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파 같은 경우는 조리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의외일 수 있지만 사람이 먹어서는 아무렇지 않은 이런 마카다미아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아요. 원인 물질이. 근데 신경이나 근육, 소화기능 쪽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우유 같은 경우에는 사람 우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 우유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흰 우유 못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유당 불내증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우유에 들어있는 락테이트라는 성분을 분해를 할 수 있는 효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우유를 먹게 되면은 이런 소화불량이나 복통이나 설사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고양이용 혹은 강아지용 우유들이 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이시면 문제는 없고요. 초콜릿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초콜릿 성분 중에 이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 성분이 심장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부정맥, 심장을 굉장히 많이 빨리 뛰게 하죠. 마치 카페인처럼요. 그래서 나중에 심할 경우에는 발작을 일으키고 정말 더 많은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kg 정도의 고양이나 강아지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작은 초콜릿 바 하나 정도 그 정도를 섭취했을 때 치사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여기 하나 더 있지만 포도 같은 거는 문제가 되시죠. 그래서 포도, 양파, 초콜릿 이 3대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식품들인데 이런 것들을 섭취했을 때에는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동물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많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자일리톨 껌. 사람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 껌 먹는 게 뭐가 문제일 것 같냐고 얘기하지만 이 고양이나 강아지한테는 간독성 혹은 신경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마지막 강아지 사료. 강아지나 고양이를 같이 키우는 가정에서 특히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강아지 사료. 조금 더 아마도 비용이 좀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 사료만 먹고서 키운 고양이들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부족하거든요. 강아지 사료에는 고양이 사료와는 달리 이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부족하게 들어있어서 고양이들이 나중에 이 강아지 사료만 먹게 되면 늙어서 눈이 머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귀여운 고양이들이 어떻게 보호자들한테 혹은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울음소리입니다. 고양이가 야옹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영어로는 미야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야옹이라는 이 단어, 그리고 야옹 하는 이 소리는 사실은 고양이들 간의 의사소통은 아니에요. 오로지 왜냐면 야생동물들끼리, 야생의 고양이들은 이런 야옹하는 소리로 서로 의사소통 전달하지 않거든요. 이 소리는 반려동물의 보호자들한테 어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나는 소리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소리로 무언가를 요구할 때 내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대표적인 정말 사랑스러운 소리인데 골골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정말 고양이가 편안한 상태로 안정된 상태로 있을 때 혹은 보호자가 이렇게 등을 쓰다듬어 줄 때 골골골골골골 하는 소리가 있어요. 영어로는 퍼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정말 만족스러울 때 이런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좀 잘못 알고 있는데 이 만족스러울 땐 당연히 이 소리를 내는 것도 맞는데 사실 고양이가 굉장히 아프거나 정말로 마지막에 늙었을 때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도 이런 소리를 내고는 해요. 그리고 3번째 이제 냐옹 하는 탁한 울음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고양이가 발정기일 때 암컷들한테서 들을 수 있는 대표적인 소리인데요.
약간 밤에 들으면은 그 아기들이 내는 그런 울음소리, 사람 아기가 내는 울음소리랑 비슷하다고 해요. 굉장히 탁한 소리고요. 이 영어로는 메이팅 콜 혹은 콜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발정기 때에만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채터링도 굉장히 특이한 소리예요. 이 부분은 좀 고양이 많이 키워보셨다 하더라도 좀 낯설어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채터링이라는 소리는 이빨을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부딪히는 소리예요. 보통 새나 쥐 같은 사냥감을 보고서 흥분했을 때 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냥을 좋아하잖아요. 고양이들은 사냥하는 습성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사냥감을 잡아서 앞발로 보통은 쥐나 새죠. 이렇게 잡아서 이 이빨을 척추에다 박아 넣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박아 넣기 위해서 딱딱딱딱 부딪히는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좀 섬찟한 소리긴 하지만 굉장히 흥분했을 때 내는 소리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악질이라는 히싱이라는 소리인데요. 고양이가 어떤 궁지에 몰렸을 때 혹은 공격하기 직전, 공격할 때 내는 소리예요. 하악 하는 거죠. 마치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나 지금 화났으니까 다가오지 마. 그죠?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는 방어적인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 고양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겠죠. 다음, 꼬리 모양입니다. 고양이들은 꼬리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는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수직으로 곧게 세웠을 때 이렇게 지금 나는 굉장히 행복한 상태예요. 그다음에 기분이 좋을 때 놀아달라는 표현이고요. 어리광을 부리고 싶을 때에도 이런 꼬리를 높이 드는 이런 형태의 이렇게 세우는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뜩 부풀렸을 때 이런 행동이죠. 이럴 때는 웬만하면 안 다가가는 게 좋아요. 지금 굉장히 난 지금 화가 나고 그리고 난 지금 무서워. 너를 공격할 거야. 라는 일종의 꼬리를 부풀리면서 등을 이렇게 말면서 털을 세우거든요. 자기 몸을 크게 과시하는 것과 나는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니까 무서운 존재니까 다가오지 마 라는 부분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짝 올려서 꺾을 때 이거는 조금 고양이 아까 말씀드린 모순의 동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존재를 해요. 난 지금 어떤 반가워가지고 친근감을 표현을 하지만 약간은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의심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상태에 섣부르게 접근하려고 하면 잘못하면 공격받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반면에 다리 사이에 끼울 때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런 형태 혹은 이런 형태죠. 꼬리를 내려가지고 다리 사이에 끼울 때는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잔뜩 긴장해서 겁을 먹은 상태고요. 이럴 때는 싸움을 피하고 싶을 때예요. 마치 고양이가 겁을 먹고 어떤 공격하는 데까지 3F라는 얘기를 해요. 처음 F는 freezing, 그러니까 freezing 이렇게 굳어버리는 지금 형태의 꼬리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얼어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는 이제 flying이라는 게 나와요. flying은 말 그대로 고양이가 이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날아다녀요. 막 특히 진료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가 많거든요.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은. 고양이가 막 커튼 타고 올라가거나 천정으로 막 올라가거나 굉장히 소란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 이제 파이팅이 되죠. 정말로 고양이가 앞발로 혹은 물거나 이런 형태의 공격들을 보이는 이런 형태의 정말 조심해야 되죠. 이럴 때는 잘못하면 양양 펀치를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끝만 움찔거릴 때입니다. 이때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했을 때, 나 지금 너랑 놀고 싶기도 하고 혹은 뭔가 재밌는 것들을 발견했을 때 이런 행동을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워서 살랑살랑거림.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고양이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나를 부르는 거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는 싶은데 하기면 대답하기는 또 귀찮아요. 그랬을 때 무언가를 또 관찰할 때에도 이런 행동을 보내요.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을 때 이렇게 누워가지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거나 혹은 바닥에 이렇게 탁탁탁탁 치거나 그런 행동들을 보이죠. 정말 고양이스러운 행동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귀 움직임입니다. 고양이는 귀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도 하는데요. 총 5가지 감정 상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귀를 가능한 앞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펼치고 있을 때 이때는 굉장히 편안한 상태예요. 지금 긴장이 풀린 기분 좋은 상태고요. 경계를 할 때에는 이 귀 방향이 움찔움찔되면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돌아가면서 혹은 아니면 정면으로 내가 지금 어떤 집중하고 있을 때 이럴 때에는 앞쪽을 향해서 귀가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경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도 이런 형태의 행동을 보입니다. 그다음에 좀 불안할 때에는 귀 끝을 이렇게 움찔움찔거려요. 그래서 주위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탐색할 때 이런 행동을 보이고요.
방어할 때 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귀를 뒤로 이렇게 제칠 때 귀를 완전히 납작하게 귀 등에 머리 쪽에 붙이는 상태는 사실은 좀 방어적인 표현이에요. 나 지금 무서워. 뒤쪽으로 겁이 나서 납작하게 숨길 때, 이럴 때죠. 근데 이 뒤로 젖힌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세워지는 상태가 있어요. 바짝 당겨서 뒤쪽을 향할 때에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호자분 혹은 새로운 처음 보는 고양이를 만났을 때 이 고양이를 내가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귀의 안쪽이 보이지 않아요. 귀의 바깥쪽만 보인다? 이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은 조심스럽게 이 공간을 탈출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공격하기 직전에 이 귀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전투태세를 돌입하거나 혹은 굉장히 흥분했을 때 이런 형태의 귀 모양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울음소리, 그리고 꼬리 움직임, 그리고 귀 움직임을 통해서 고양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강아지를 길들인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길들일 수 있을까요? 라는 거에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여기 적어놨었거든요. 강아지는 주인에게 충성하고 고양이는 주인이 충성한다. 어찌 보면 고양이를 가장 잘 설명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양이 집사라는 표현과 어떻게 보면 뜻이 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고양이도 길들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일단 고양이는 야생동물이고 이런 사냥 본능이 남아있어요. 강아지와 고양이의 아까 말씀 모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같이 산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대략 한 15,000년 이상부터 강아지가 가축화에 성공을 했다는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그럼으로써 하지만 강아지는 여러 가지 쓸모가 있었대요. 예를 들면은 집을 지키는 어떤 번견으로서의 기능이 있었고요. 때로는 뭐 사람을 태우기도 했었고요. 물건을 끌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기능에서 사람과 그런 효용성들이 유용한 것들이 발견이 됐었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유해조수인 쥐나 어떤 벌레들을 내쫓는 혹은 물어 죽이는 그런 형태의 기능. 두 번째는 애완동물. 이 두 가지밖에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회화가 덜 된 강아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양이는. 그런데 이 고양이의 사냥 본능은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냥 본능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놀아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보통 놀아줄 때에는 깃털이나 낚싯대 등으로 놀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고양이와 놀아줄 때에는 하루 30분 정도를 투자하는 게 필요한데요. 10분씩 3회, 혹은 사실 더 좋은 거는 1분씩 30회로 놀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고양이도 약간은 놀아줄 때 인내심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 번에 계속 놀아주면 고양이는 좀 지겨워할 수 있어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겪었을 수 있는데, 고양이들이 자기가 이렇게 다가와서 자기를 안아달라고 그래요. 쓰다듬어 달라고 해서 몸을 비비곤 하거든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비벼주다 보면 갑자기 돌아서 물 때 있어요. 왕 하면서, 혹은 핥히거나. 이게 뭐냐면은 이 모순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지금 그런 보호자한테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쓰다듬어 달라고 해서 다가갔지만 그 순간 나는 야생동물이었지라는 걸 깨닫게 된대요. 그래서 갑자기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어찌 보면은 이 두 가지 습성이 남아있는, 항상 갈등하고 있는 게 고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매력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고양이한테 고양이를 길들일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긍정을 강화시키는 것들, 뭐 부정을 강화시키는 것들, 요즘 행동학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고양이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긍정을 강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간식 혹은 뭐 사료 같은 것들을 굉장히 조금씩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고양이가 어떤 올바른 행동, 아니면 보호자가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계속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을 강화시키는 거고요. 그때 같이 클리커라고 해서 딱딱 소리가 나는, 보통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구 같은 게 있는데요. 그 소리 같이 내주는 거예요. 그 파블로프의 개라 그러잖아요. 종치면은 침 흘리는, 먹을 거를 줬을 때 그런 비슷한 어떻게 보면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했을 때 고양이도 충분히 보호자가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그걸 길들이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벌, 절대로 고양이한테는 뭔가를 뭐 벌 주기 위해서 혹은 놀래기 위해서 때리거나 그런 것들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번 보호자한테 등을 보인 고양이는 사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하고요. 그 돌아오는 과정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체벌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방법입니다. 많이 보호자분들 행동 문제 많이
상담을 하세요. 우리 고양이가 너무 보호자 본인을 깨물어요. 혹은 잘 때 이렇게 많이 핥혀요. 그래서 여성 보호자분들이 얼굴에 이렇게 길게 상처를 입고서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오신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는 왜 자꾸 깨무는지 혹은 왜 자꾸 핥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양이의 사냥 본능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린 고양이들이 특히 고양이 보호자분들이 어떤 뭐 화장실에 갔다 왔다거나 아니면 문 밖에서 나왔을 때 갑자기 뒤에서 발 뒤꿈치를 공격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혹은 뭐 손가락을 이렇게 잘근잘근 씹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랬을 때 어렸을 땐 이게 너무 예뻐요. 귀엽기도 하고 잘근잘근 깨무는 것들이 귀여우니까 하여튼 간질간질하니까 그냥 예뻐해주고 이렇게 손가락을 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손가락이나 발가락 어떤 몸도 사용해서 고양이랑 놀면 안 되고, 놀아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낚싯대 혹은 어떤 뭐 오뎅꼬치라는 이렇게 장난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놀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보호자의 손이나 발 뒤꿈치를 고양이가 사냥 대상으로 인식을 해서 순간적으로 잘못하면은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격적인 이런 행동의 원인은 아기 고양이일 때, 그런 어떤 사회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을 때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요. 사회화 교육은 사실은 나중에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양이의 사회화 시기는 대략 3주에서 12주까지 얘기를 해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16주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 3주에서 특히 3주에서 9주, 대략 한 7주 정도의 그 시간이 집중 사회화 시기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 시기가 이 고양이 20년 일반적으로 산다고 했을 때 20년간의 성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최대한 많은 자극들을 해줘야 돼요. 자극이라는 거는 많이 사람들한테 귀여움을 받고 다른 고양이한테 같이 놀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어미와 같이 놀 수 있는, 어미와 같이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뭐 소음, 특히 무슨 오토바이 소리 혹은 어떤 새로 만나는 그런 형태의 뭐 천둥 번개 같은 소리, 좀 더 시끄러운 소리들, 그런 부분들에서 익숙해질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들이 사회화 시기의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시기를 제대로 못 보내서 그냥 보호자랑 1대1로만 그렇게 관계를 맺어온 그런 고양이들은 이런 형태의 문제 행동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격성 혹은 핥히는 거나 무는 것들은 그 어렸을 때, 그 사회화 시기 때 동배 새끼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같이 형제 자매들이랑 놀면서 서로 배우게 돼요. 혹은 다른 고양이들, 어린 고양이들끼리 서로 놀면서 내가 이만큼 물면은 얘가 나랑 안 놀아주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런 형태의 무는 강도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욕할 때, 고양이는 스스로 그루밍을 하는 동물이에요.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씻는 동물이라서 사실은 고양이한테 목욕은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양이는 물을 좀 싫어하는 고양이들이 많아서 고양이 목욕시키려고 할 때 정말 굉장히 힘든 경험을 하는 그런 보호자들도 있다고 해서 웬만한 목욕 안 시켜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어떤 필요해서 내가 진짜 뭐 나랑 놀아줘, 혹은 나 지금 뭔가 배가 고파, 간식을 줬으면 좋겠어, 혹은 나 지금 뭔가 사냥하고 싶어, 이런 형태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이런 형태의 문제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대처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 순간 지금 이렇게 흥분해서 뭔가 공격을 하거나 어떤 문제 행동이 있을 때에는 잠깐 이 흥분을 가라앉히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자리를 이동을 한다거나, 혹은 좀 주의해야 될 게, 그냥 이렇게 피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어떤 문제 행동을 했을 때 보호자가 힘드니까 간식 같은 걸 주면서 예뻐해 버려요. 이렇게 예뻐해 줘요. 이렇게 막 쓰다듬고, 아이 그러지 마, 안 그래도 돼.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고양이한테는 보상작용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문제 행동을 했을 때 보호자가 날 쓰다듬어 줬어. 그럼 내가 이렇게 깨물면은 보호자가 나한테 간식을 주네. 그럼 당연히 더 강한 행동들,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 행동들이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이럴 때는 보상을 하면 안 돼요. 보상작용은 중요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은 뭐 장난감 등을 통해서 좀 더 사냥을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종의 습성들의 욕구를 해결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들도 필요할 수 있고요. 무시하기,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방법인데, 반려동물, 고양이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가장 무서운 게 보호자가 나를 무시하고 나랑 안 놀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 행동들, 특히 어렸을 때 나타나는 문제 행동들이 나타났을 때, 예를 들면은 깨물었어요, 고양이가. 그랬을 경우에는 대략 2초 안에 이 상황을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잠깐 뭐 소리가 좀 크게 나는 소리, 박수를 크게 친다던가 바닥을 신문지로 이렇게 친다던가 이런 형태로 해서 깜짝 한번 놀라게 해주는 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주의를 환기를 한번 시켜서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나 하고 고양이가 한번 이렇게 놀라서 쳐다볼 거예요, 보호자를. 그러면 그 순간 2초 내에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피해서 예를 들면 마루라는 공간에서 그런 문제 행동이 발생을 했으면은 뭐 화장실이나 작은 방으로 가셔가지고 공간이 분리된 곳으로 이동을 하세요, 보호자가.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30초 정도를 숫자를 세고서 나오세요. 30초 셀 동안에 아마도 고양이는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런 상태에서 30초를 세고서 나와서 이 고양이를 2분 동안 무시하세요. 무시하는 거는 고양이를 직접적으로 쳐다보지 않고 만지지도 않고 이렇게 밀치는 거예요. 바디 체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 등을 보여주면서 자꾸 놓아서 놀아달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몸으로 밀치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은 몇 번 하다 보면 고양이도 이 상황이 지금 이상하다는 걸 알게 돼서 조금 진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약 2분 정도를 그렇게 무시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폭풍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잘 견뎠어. 나는 너를 싫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야. 이런 형태의 굉장히 뭐 간식도 줘도 좋고요. 예뻐해 주시고요. 근데 이 행동, 이런 문제 행동들이 나타났을 때 지금 30초 숫자 세고 나와서 2분 동안 무시하기, 이 행동을 하루 10번씩 대략 일주일 동안 70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한 가지 문제 행동을 고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때리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체벌, 뭔가 어떤 가둔다거나 어떤 문제 행동이 생겼을 때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런 것들은 크게 도움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그 순간만 모면할 뿐이지 다음엔 더 큰 문제 행동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시하기,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고양이의 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개해 드릴 건데, 고양이는 계절성 그리고 다발정 동물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발정기가 대략 봄철부터 가을철까지가 발정기가 일어나요. 발정이라는 말은 수컷에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암컷에서만 사용하는 단어고요. 고양이가 발정이 일어났을 때 대표적인 증상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콜링, 메이팅 콜이라고 해서 수컷들을 불러일으키는 용도의 굉장히 날카롭고 좀 탁한 형태의 소리를 지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기 울음소리처럼. 그리고 로도시스라 그래요. 로도시스는 고양이 이 사진에 보시면은 앞쪽 부분을 낮춰주고 엉덩이 부분에 들어올리는 이런 형태의 허리를 둥글게 말고요. 이런 형태의 로도시스라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트레딩이라 그래서 이렇게 꼬리 부분을 옆으로 이렇게 치워줘요. 그런 형태의 발정기에 들어섰을 때, 어떤 적기에 들어섰을 때 이런 행동들을 보이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교미배란이 일어나는 동물입니다. 교미배란은 교미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양이 수컷들의 생식기에는 돌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양이 교미가 시작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배란이 돼요. 자극으로 해서. 그리고 생리할 때 강아지처럼 뭐 혈액이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적어요. 그래서 그냥 투명한 형태의 액체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생리를 한다, 혹은 뭐 발정이 왔을 때 그런 형태의 출혈이 있다, 그런 것들은 보기 힘든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중복 임신이 있다 그래요. 중복 임신 혹은 복임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양이가 교미를 해서 새끼를 베게 돼요. 근데 이 임신 기간 대략 60일에서 63일 정도가 걸리는데 이 시기에 다시 또 배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또 다른 수고양이와 교미를 하게 되면은 또 다른 형태의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낳았을 때 아버지가 다른 아기들이 태어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이제 중복 임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암컷 고양이의 특징이고요. 수컷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이 행동,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자신의 분비물을 이렇게 뒤로 배출하는 그런 형태의 스프레이 행동이 나타나고요. 암컷 고양이일 때라 발정난 암컷 고양이를 찾아서 가출하거나 공격성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의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가장 잘못된 거가 고양이 혹은 강아지, 반려동물의 발정이 왔을 때 혹은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새끼를 한 마리라도 놔보는 것들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형태의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너무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라, 인위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발정이 오게 되면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평생 오게 되거든요. 폐경기가 없어요.
강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암컷 고양이 발정이 초봄에 오기 시작해서 한 2주간 정도가 지속이 돼요. 그래서 이 발정기가 끝나고 나면은 2주 정도는 무발정기가 왔다가 다시 또 발정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원래는 계절성이라고 해서 이 시기만 있었는데 집안에서 이제 뭐 반려동물화 되면서 1년 내내 발정을 겪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원래는 해가 길어지는 시기가 줄어들면서 발정이 없어져야 되는데 집에서만 살니까 계속 밤에도 계속 불이 밝잖아요. 그래서 1년 내내 발정이 오는 고양이들은 경우에 따라서 뭐 1년에 20번까지도 발정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 20번 동안 계속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행동적인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해주게 되는데요. 중성화 수술의 장점으로는 스트레스를 감소, 발정이 왔을 때 스트레스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궁축농증, 그리고 유선종양, 암컷의 어떤 중성화 수술을 안 했을 때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죠. 그리고 수컷일 때에는 고환 종양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지금 두 번째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무분별한 번식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수컷 고양이, 암컷 고양이 한 쌍이 보통 교미를 통해서 뭐 1년에 한 3번 정도 새끼가 태어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면은 평균적으로 한 14마리 정도의 새끼가 태어난다고 해요. 근데 이 암수 한 쌍이 5년을 기간에 지속하잖아요. 그럼 새로 계속 새끼를 태어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5년 동안에 6만 5천 마리의 고양이가 태어날 수 있다고 해요. 이론적으로는. 사실 뭐 현실에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지금은 번식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임신하면은 고양이를 버려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많아요. 이 얘기가 나온 게 대표적인 게 이 톡소플라즈마라는 일종의 기생충이거든요. 근데 이 기생충은 마찬가지로 사람과 동물이 같이 걸릴 수 있는 인수 공통 전염병인 건 마찬가지고요. 맞고요. 그리고 정말로 임신했을 때 임신 후반기에 특히 유산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인 거는 마찬가지로 맞아요. 하지만 이 톡소플라즈마가 사람이 걸리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론적으로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된 고양이가 초기에 한 2, 3주 정도의 이 바이러스를 배출하거든요. 보통 분변을 통해서 배출하는데 이 시기에 분변은 사람이 특히 산모가 그 부분을 만져가지고 섭취를 해야 돼요. 사실은 요즘 같은 이게 현대 생활에서는 이런 과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뭐 통계적으로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된 임산부에 고양이와 함께 키워서 문제가 된 경우는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가능성만 있을 뿐이고요. 이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된 임산부들은 대부분 뭐 사실 100%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100% 음식을 충분히 익혀서 먹기, 그다음에 톡소플라즈마 항체 검사, 위생관념 철저히 지키기, 고양이 구충을 통해서 절대로 감염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뭐 이 질병에 감염된 그런 임산부들은 보통은 날 것들 먹었을 때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이제 질환에 감염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얘기가 그러면은 고양이와 같이 아기를 키웠을 때 그러면은 태아 특히죠. 그러면은 어떤 호흡기나 털 같은 것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양이 털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특히 호흡기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사실은 고양이와 아기가 같이 집에서 아기와 함께 같이 키웠을 때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책임감 같은 부분들을 배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효과가 훨씬 더 많고요. 그다음에 질병으로 얘기했을 때에는 고양이와 함께 컸을 때 천식 혹은 알러지 같은 그런 면역력에 관계된 질환들의 발생률이 훨씬 더 떨어진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보고가 돼 있고요. 그래서 고양이와 함께 아이를 키웠을 때 그리고 산모와 함께 고양이가 같이 있었을 때 이런 형태의 장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 같아요. 길고양이 문제가 요즘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모든 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분들, 흔히 캣맘, 캣데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을 흔히 표현할 때 이렇게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요. 길고양이를 돌보는 저 얼마 전에 그 캣맘 분과 좀 깊게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해봤는데 뭐 다 직장이 있으시잖아요. 직장에서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와서 10시, 밤 10시에
고양이 밥이랑 물을 챙겨가지고 나간대요. 그래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고양이가 밥과 물을 주고서 집에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11시에 다시 나가세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고양이들이 와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간 그 흔적들, 왜냐면 다른 분들한테 어떤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릇들을 수거를 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왜냐면 또 그 그릇들을 수거를 안 하면은 다른 다른 동물들이 그걸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치워버릴 수도 있고, 혹은 이 그릇이 항상 그곳에 있다고 해서 그 고양이들이 그 장소에 너무 안주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런 그릇들을 치워버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정말 매일같이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어떤 여행도 못 가시고 본인 생활을 본인 시간에 다 맞춰서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길고양이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냐 그러면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즘에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방법을 쓰죠. TNR이라고 해서 트랩, 뉴터, 리턴이라는 방법을 쓰는데요. 고양이들을 이제 포획틀을 이용을 해서 고양이들을 잡아요. 길고양이들을. 그래서 중성화를 시켜줘요. 중성화 수술을 한 다음에 왼쪽 귀 끝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중성화가 된 고양이라는 걸 표식을 남기고요. 그 자리에 이제 방사를 하게 돼요. 고양이들은 이런 장소, 특히 그 구역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한 구역에만 있거든요. 보통 고양이들이 싫어하는 분들, 그래서 길고양이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 너무 번식철만 되면 너무 시끄럽게 한다. 혹은 쓰레기 봉투를 너무 다 뒤져가지고 지저분하게 한다. 위생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사실 많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구역을 중요시하는 동물이라서 이 구역에 있는 길고양이들을 잡아서 뭔가 어떤 살처분을 한다 혹은 안락사를 시켰을 때 다른 구역에 있는 고양이들이 이쪽 빈 곳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게 풍선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고양이들을 없애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요. 전염병이 창궐될 수 있어요. 이 고양이들은 당연히 좀 쥐라든지 작은 곤충들이나 이런 것들을 잡기 때문에 흔히 쥐로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천연두라든지 그런 형태의 전염병들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그런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길고양이들을 못 살게 굴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TNR 활동과 함께 이렇게 급식소를 설치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길고양이들과 사람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함께 사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지는 걸까요? 라는 주제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략 한 5년 동안에 버려진 반려동물은 약 37만 마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반려동물들이 보통 유기견, 유기묘 이렇게 보호소에 들어온 아이들의 그 중에서 대략 한 3분의 1 정도는 안락사를 당한다고 하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모든 문제는 사실은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묻지마 입양이에요. 묻지마 입양이 뭐냐면은 그냥 어린 아이들 혹은 혼자서 외로우니까 내가 외롭기 때문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반려동물들을 집에 기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것도 모르고 고양이가 어떤 동물인지 강아지가 어떤 동물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 종이 어떤 습성을 갖고 있는지 혹은 어떤 공격성이 있는지 얼마나 덩치가 커질지 아니면은 어떤 형태의 문제 행동들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묻지마로 입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생명과 내가 같이 살아간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은 사람보다는 수명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보통 10년에서 20년 얘기를 하는데 그 반려동물들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에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일은 이 반려동물의 삶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문제이고요. 그래서 절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고양이들이 어떤 습성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손도 많이 가고 돈도 많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한번 반려동물과 함께 살 것들을 결정하신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